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로쌤입니다. 오늘은 2단원 기권과 날씨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장애는 책상 앞에서 책을 펼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일단 책을 펼치면 어떻게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준비 단계가 너무 많죠. 책상 정리를 하기도 하고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괜히 TV도 켜보고 컴퓨터와 스마트폰도 확인해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거네요. 부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지 못해도 목표를 향해 끝까지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원의 내용을 마인드맵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기권이라고 되어 있죠.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존재하는 그런 구간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층상구조로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층상구조라고 하는 것은 계단형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얘기하게 되죠. 제일 밑에를 대류권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 위에는 중간권이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성층권이었습니다. 그 위에 중간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열권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누는 기준이 중요했었는데요. 뭐였죠? 예,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였죠.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통해 4개의 층으로 구분해 봤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문제를 풀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것은 구름의 생성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름이 생성이 되는가? 자, 이 기권 안에는 대기 중의 물, 수증기가 존재하게 되죠. 이 수증기가 응결하여서 구름이 생성이 되고요. 이 구름에서 비가 내리게 되죠. 자, 그리고 상대 습도라고 해서요. 어느 시점에 돼야지 응결이 되는가를 우리는 계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바람이 발생하는 것은 기압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둘로 구분했었죠. 자, 이 값은 상대적이었습니다. 한쪽의 기압이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낮으면 저기압이 되는 거였죠. 특히 또 1기압도 우리가 구분해서 함께 정리했었습니다. 1기압은 수은 기둥으로 얘기했을 때는 76cm의 높이가 됐었고요. 이것을 헥토파스칼로 나타냈을 때는 1013 헥토파스칼로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압 차이에서 바람이 불게 되죠. 바람의 방향은 언제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단과 전선이 있었습니다.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덩어리를 얘기하게 되죠. 이 공기의 덩어리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지표면의 성질이 그대로 공기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선이 있었죠. 전선은 우리가 크게 4가지 배웠습니다. 뭐였어요? 온난전선, 한냉전선, 그리고 정체전선, 폐색전선, 이렇게 4가지가 있었죠. 자, 이 기단과 전선에 의해서 날씨의 변화를 우리는 일기도를 통해서 주로 살펴봤었습니다. 이렇게 기권은 크게 4수로 구분해서 정리해 봤었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요, 저희가 대기권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었던 대류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불안정한 층이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어요. 자, 높이에 따라 기온이 변한다 라고 했었을 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졌었죠. 즉 아래쪽은 기온이 높고 고온이 되겠고요. 위쪽은 기온이 낮아서 저온의 공기가 무거워져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고온의 공기는 가벼워져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공기가 상승할 때 팽창하면서 구름이 생성이 될 수 있고 이 구름에 의해서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대기권 중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 지금 얘기한 대류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 이거 복사평형이라고 얘기했었죠.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가 균형을 이룬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냉각되어서 음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물어보고 있죠. 자, 이렇게 음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자, 이런 조건이 있죠.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포화시킬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대 습도 공식 기억나시나요? 상대 습도 공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이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곱하기 100 해서 100분의 1로 나타내니까 이것을 우린 상대 습도라고 얘기했었죠. 이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기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이 기온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얘기했었고요.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기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게 되니까 분모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선 감소한다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기온이 낮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분모값이 감소하게 되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표의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여 부피가 팽창하면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건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했었죠. 기온은 하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온이 하강하게 돼서 음결이 일어나는 이때의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불렀죠. 여섯 번째입니다. 해안 지역에서 낮에 무엇보다 쪽의 기압이 높아서 형성되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낮에 기온이 상승하는 어느 부분이 더 기온이 높게 상승하는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해안가가 있습니다. 이쪽이 바다라고 할까요? 자, 여기가 바다입니다. 이쪽은 육지고요. 해가 비쳐요. 해가 비치게 되면 육지 쪽이 더 빨리 데워지나요? 아니면 해안 쪽, 바다 쪽이 더 빨리 데워지게 되나요? 예, 육지 쪽이 더 빨리 데워지게 되죠. 이쪽의 기온이 더 많이 높아지게 돼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공기는 이런 식으로 순환하게 되겠죠. 빈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의 기온이 높아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주변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차 있는 고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이것을 해풍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해안가의 낮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낮에는 육지의 기온이 높습니까? 바다 쪽의 기온이 높습니까? 예, 여기서는 육지 쪽의 기온이 더 높다고 얘기했죠. 기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기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압은 낮아지게 되죠. 왜?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답 써볼 수가 있죠. 어디보다 어느 쪽의 기압이 높은 거예요? 네, 육지보다 바다 쪽의 기압이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 쪽이 고기압, 육지 쪽은 저기압 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에 어느 계절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네, 겨울철이었죠. 겨울철 대표적인 한냉 건조한 바람이었죠. 이런 계절풍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계절풍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었을 때 이쪽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니까 북서 계절풍이 분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온대 저기압의 중심의 남동쪽에는 무슨 전선, 남서쪽에는 무슨 전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온대 저기압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기압이라고 했었을 때 앞쪽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온난전선, 뒤쪽에는
한랭전선 이렇게 있었죠. 자,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압의 경우는요, 자, 원래 저기압은 사방에서 이렇게 불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죠.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대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남동쪽에는 어떤 전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남동쪽은 이쪽이 되겠죠. 자, 남동쪽은 온난전선, 그리고 남동쪽 온난전선이 지난 다음에는 남서쪽에 있었던 이 한랭전선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서별로 용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그림은 기권을 4개의 층으로 구분하고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나왔네요. 자, 그래프가 나오면은 어떤 그래프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은 X축에 있는 것과 Y축에 있는 것이 각각 어떤 값인가, 어떤 기준인가를 살펴보셔야지 되죠. 자, X축을 봤더니 기온이라고 되어 있고요. Y축은 높이입니다. 즉, 높이가 올라갈 때 기온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크게 4개의 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A층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고 있죠. 이 A층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요. 온도가 낮고요. 아래쪽은 기온이 높아요. 그럼 가벼운 건 올라가고 무거운 건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구간의 이름이 뭐였어요? 자, 이 구간의 이름은 대류권이었죠. 그래서 대류권의 대표적인 현상은 뭐였습니까? 바로 기상현상이었습니다.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이 되죠. 자, 그리고 B층이 있습니다. 자, B층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자, 이 성층권이 되는데 성층권 안에는 오존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주변의 기온을 상승시키게 되죠. 대류권에 있는 이름 뭐라고요? 대류권 위에 있는 층의 이름은 성층권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오존층이 존재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이런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C를 보도록 하죠. 자, C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기온이 낮고 아래쪽은 기온이 높아서 대류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희박하기 때문이죠. 이 층의 이름은 중간권이었습니다. 중간권층에서는요, 대기권 중에 기온이 가장 낮은 구간이 존재하게 되죠. 바로 여기가 됩니다. 이 구간이 대기권 중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층이 되고요. 그리고 유성들도 발견되죠. 마지막 D의 이름은 열권이었습니다. 열권은 대기가 굉장히 희박한 상태인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고 얘기했었죠. 그 이유는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해가 비출 때에는 기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지만은 밤이 되면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즉 일교차가 매우 큰 층이 됩니다. 대표적인 특징 뭐 있었죠? 네, 바로 오로라가 있었죠.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A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예, 맞죠.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B에서는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돼 있는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2층은 아래쪽은 기온이 어때요? 지금 낮고요. 위쪽은 기온이 높아요. 기온이 낮은 무거운 공기는 계속 아래쪽에 있으려고 하고요. 위쪽에 가벼운 공기는요, 그냥 계속 위에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B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안정한 층이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은 기온이 낮고 위쪽은 기온이 높은 이러한 층, 안정된 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구간은 또 이런 특징도 있었어요. 그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보통은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오진 않지만 한 이 정도 대류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인 대류권계면 정도의 비행기가 이렇게 운행하죠.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나머지 지문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성은 주로 C에 나타난다. 예, 얘기했었죠. 중간권에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맞고요. 4번, 오로라는 주로 D에서 나타난다. D의 이름 뭐였어요? 위에 있듯이 열권이 되는 거죠. 낮과 밤의 기온차 가장 큰 층은 D가 됩니다. 참고로 대기권 중에 기온이 가장 낮은 구간이 있는 쪽은 중간권이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관련된 거죠. 구름의 생성하고 아주 밀접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역시 X축과 Y축을 확인해 줍니다. X축은 기온이 되고요. Y축은 수증기량 되고 있습니다. 수증기량은 그램 per 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기 1kg 안에 수증기가 몇 그램 있느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빨간색 곡선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곡선에 닿으면은 포화되는 겁니다. 지금 닿아 있는 게 있네요.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지금 A점과 B점은 포화 상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포화 수증기량이 도달하지 못한 구간, 여기서는 C, D, E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에서는 아직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불포화 상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에 기억입니다. A점은 B보다 이슬점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슬점 할 때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슬점에서는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아요. 변화 없습니다. 수증기량이 변화 없는 상태에서 뭐가 변하냐? 자, 기온을 조절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 기온을 찾는 겁니다. 요게 이슬점이라고요. 이게 이슬점. 수증기량은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찾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보통 왼쪽, 좌우로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 보죠. 기억에서 A는 B보다 이슬점이 높다고 되어 있죠. A 봅시다. A는 지금 만나 있죠. 만나 있기 때문에 이때 쭉 내려가게 되면 A의 이슬점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A의 이슬점은 25도씨가 되겠고요. 자, B의 이슬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쭉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몇 도요? 15도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이슬점이 더 높은 거 맞네요. 자, 니은입니다. C는 D보다 상대 습도가 높다 돼 있죠? 자, 보죠. C하고 D 지점이 있습니다. 우선 C, D의 지점은 수증기량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자, C, D는 수증기량이 같아요. 수증기량이 같은 상태, 똑같이 10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물어보는 것은 상대 습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대 습도 공식 우리 좀 전에 얘기했었죠.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 지금 C와 D의 수증기량이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CD는 뭐가 다른지 보도록 하죠. CD는 뭐가 달라요 지금? C와 D는 기온이 다른 겁니다. C보다 D가 기온이 더 높네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도가 높을수록 뭐였어요? 포화 수증기량도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C의 경우는 포화 수증기량 얼마까지 넣을 수 있냐면 20까지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D 같은 경우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냐면 거의 30까지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수증기량이 같아요. 그럼 비율만 따졌을 때 C가 습도가 더 높게 되는 거죠. 왜요? 기온이 더 낮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진 겁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졌으니까 분모값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수증기량이 같다라고 얘기했으니 당연히 상대 습도는 C가 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C와 D는 수증기량은 같습니다. 수증기량이 같은 반면에
기온은 다르죠. C는 25도씨, D는 30도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 기온이 낮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게 되니까 상대적인 습도 값은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은에 C는 D보다 상대 습도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자, D급 보도록 하죠. D는 E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많다 되어 있는데 자, D2 나와 있죠. 기온을 보시면 됩니다. 자, D의 기온은 30도씨가 되겠고요. E의 기온은 얼마가 돼요? 25도씨가 되고 있죠. 어떤 게 더 기온이 높습니까? 예, D 상태가 더 기온이 높게 되는 거죠. D는 이 30도씨이고요. 포화 수증기량이 10이에요. 근데 E는 25도씨인데 포화 수증기량이 대신 대략 봐도 5보다 조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포화 수증기량이 많은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기온이 높은 여기서는 D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네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면 여기서는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은 구름의 입자가 생성하여 비가 내리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자, 구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공기가 상승해야 되죠. 자, 상승한 공기를 보시면요. 0도씨 지나서 몇 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40까지 가고 있죠. 그로 인해서 빙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빙정 주변에 수증기가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무거워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녹으면 비, 그대로 떨어지면 눈,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한 것을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병합설을 나타낸 것이다 되는데 병합설은 따뜻한 비를 얘기했었죠. 빙정이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죠. 병합설은 보통 기온이 높은 저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자, 2번 열대지방에 내리는 비, 이거 병합설이죠? 아닙니다. 자, 1번과 2번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3번 지표면의 부분이 0도씨보다 낮으면은 눈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거 맞겠죠? 그대로 빙정인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녹지 않고 떨어지게 되니 눈이 되는 겁니다. 4번 이러한 과정에서 내리는 비를 따뜻한 비 아니죠? 차가운 비라고 얘기했습니다. 5번 구름 속에서 크고 작은 물방울이 충돌하여 빗방울로 형성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병합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는 빙정 주변에 수증기가 달라붙는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답은 여기서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형의 수은기둥을 이용해서 기압을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수은기둥의 높이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79cm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참고로 1기압 값은 어떻게 됐었냐면요. 76cm 수은기둥으로 따졌을 때 HG는 수은입니다. 자, 수은기둥으로 따졌을 때 76cm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주변에 1기압인 경우에 공기가 이렇게 누르는 힘 때문에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76cm까지 올라가는 것을 1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얼마예요? 79cm가 되니까 1기압보다 어떨까요? 더 크게 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A는 진공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실험하는 거냐면요. 안에다 처음에는 수은을 꽉 채웁니다. 꽉 채운 상태에서 이거를 하나 둘 셋 뒤집어 가지고 가리고 있던 마개를 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쓸려 내려올 겁니다. 얘가 근데 계속 내려오지 않고 얼마까지 버티게 되냐면은 79cm까지 버티게 된 거죠. 자, 요만큼 빈 공간이 생겼으니 A는 진공 상태이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꽉 채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맞습니다. 2번입니다. 이 지역은 1기압보다 기압이 크다 되어 있죠. 얘기했듯이 1기압은 76cm까지 버틸 수 있는데 79cm까지 버텼으니까 1기압보다 더 크다. 자, 3번 유리관을 기울이면 수은기둥의 높이가 낮아진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옆으로 기울여도 높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 기압이 낮아지면 수은기둥의 높이는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다. 맞죠? 자, 그리고 5번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의 크기는 유리관 속에 수은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은이 누르는 압력과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같아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은기압계의 원리가 되죠. 자, 5번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얘기하고 있죠. 자, A, B, C, D 돼 있는데 명칭 우리 알고 있죠? 명칭 한번 얘기해 봅시다. A의 이름은 뭐가 되죠? A는 시베리아 기단,
계절은 언제였어요? 네, 겨울. 그리고 계절풍은 이렇게 불게 되니까 무슨 계절풍이요? 시베리아 기단은 북, 서 계절풍 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보죠. 시베리아 기단의 반대편에 있는 이놈이 또 중요하죠. 이 이름은 북태평양 기단. 자, 계절풍은 이렇게 바람이 불게 돼요. 무슨 계절풍일까요? 이거는 남동 계절풍이죠. 남동 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남동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얘기하게 되고요. 계절은 언제예요? 이거 여름이 됩니다. 여름. 자, 시험에 기단이 나왔을 때에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 볼까요? 자, C는 양지간 기단이었죠. 양지간 기단은 보통 봄과 가을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었죠.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날씨의 변화가 심하다. 바람도 많이 분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B에 있는 기단은 오호츠크의 기단이었습니다. 오호츠크 쪽 바다에 있는 기단이 되는 거죠. 특징은 자, 위쪽에 있고 바다 쪽에 있으니까 기온은 낮고 습도가 높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게 되고요. 보통 초여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었습니다. 자, 이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네요. 1번입니다. A는 봄과 가을에 영향을 준다 되어 있는데 A가 아니라 뭐였어요? 자, C였고요. 양지간 기단이죠. 자, 2번 B는 온난 건조한 성질을 띈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온난 건조한 건 양지간 기단입니다.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C는 온난 다습한 성질을 띠게 된다. 다습 아니죠. 다습은 바다 쪽입니다. 고온 다습은 보통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D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죠. 북태평양 기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겨울철에는 C의 영향으로 한냉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C 아니고 뭐였어요? A 시베리아 기단이었습니다. 5번 여름철에는 D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난다. 맞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시베리아 기단 특징 뭐라고요? 한냉 건조.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냉 습윤, 습도가 많다. 자, 그리고 양지간 기단 같은 경우에는 온난 건조. D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에 썼습니다. 그리고 B와 D가 만나면은 아래쪽으로 찬바람 내려오려고 하죠. 한냉전선이 내려오려고 하고, 자, 위쪽으로는 온난전선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정체전선의 이름은 바로 장마전선이 되죠. 요즘에는 이 오호츠크의 기단이 발달해서 이 장마전선이 많이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쪽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6번입니다. 그린 가와 나는 우리나라 여름철 겨울철의 대표적인 일기도를 나타내고 있죠. 자, 여기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을철과 봄철은 일기도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이니까 특징을 뽑기가 좀 어렵죠. 자, 여름철과 겨울철은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기서 찾아봐야 될 건 뭐부터 찾으라고 했었나요? 이런 일기도가 나올 때는 고기압의 위치를 먼저 찾는 겁니다. 왜요?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고 했어요? 바람의 방향은 언제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기 때문에 이 고기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바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봅시다. 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을 불 때 우리나라에 통과하는 바람은 이 고기압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때는 시베리아 쪽에 있는 공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에 의한 한냉 건조한 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서해안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쪽 인천, 광주 이런 서쪽 해안에 눈을 많이 내리게 하는 겁니다. 나를 봅시다. 나에서의 고기압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불겠죠. 여름철 되겠습니다. 각각의 계절풍의 방향도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겨울철은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니까 이 바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계절풍의 이름은 북, 서 계절풍. 반면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위로 올라오고 있죠. 남, 동 계절풍.
어디에서 부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이니까요.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 남동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구분합니다. 자, 옳은 것입니다. 기억, 가는 겨울철, 나는 여름철 얘기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맞고요. 니은, 가의 계절에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분다. 예, 맞죠? 바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요. 겨울철, 그리고 북서계절풍 맞습니다. 디귿, 나의 계절에서는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 아닙니다. 이거 언제였어요? 봄, 가을이 되죠? 이건 대표적인 여름철 날씨입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어느 날 하루 동안의 기온과 이슬점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 나왔어요. 역시 X축과 Y축을 봅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기온, 그리고 어느 날 하루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봤더니 지금 기온의 그래프랑 이슬점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슬점 나왔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슬점이 지금 변해요, 안 변해요? 네, 거의 안 변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슬점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량에 유입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보통 하루 동안이 맑은 날 하루를 얘기하는 거죠. 흐린 날은 외부에서 수증기가 유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슬점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량이 변화 없어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슬점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은 수증기량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아요. 쉽게 연결되는 거죠. 반면에 수증기량이 적어요. 그러면은 온도를 한참 낮춰야지 돼요. 이슬점이 낮습니다. 자, 그리고 기온이 이렇게 높고 낮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온의 높낮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기온이 높으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었고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은 습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 습도요. 반면에 기온이 낮아졌어요.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포화시킬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온이 낮으면 쉽게 응결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자, 기온이 낮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적어져요. 그럼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경우에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우리 데칼코마니 알잖아요. 서로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리시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상대 습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요. 보통 이슬점, 기온, 상대 습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게 돼요. 1번입니다. 하루 중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 몇 시쯤인지 물어보고 있죠. 기온 보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가장 낮은 5시쯤에 상대 습도는 가장 높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5시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때는 기온이 가장 높은 때를 찾으면 되겠죠. 쭉 내려가면 여기가 되겠네요. 대략 12시하고 16시 사이가 되고 있죠. 여기서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14시 정도 되겠네요. 14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 습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도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날 지표 부근에 안개가 형성이 되었다면 몇 시 무렵인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안개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응결이 일어나는 거죠. 응결이 일어나려면 기온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온이 낮아져야 돼요. 왜요? 이슬점이 일정하다니까요. 수증기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응결이 일어나는 방법은 기온이 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온이 가장 낮은 지점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시 무렵이냐 라고 물어보면 5시가 되겠고요. 왜요? 그 이유는 상대 습도가 높기 때문이죠. 상대 습도가 높아서 응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도 좋은 표현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기압을 이용해서 장치를 하나 만들었죠. 컵에 물을 가득 담아요. 그리고 종이로 덮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뒤집습니다. 물이 쏟아지지 않고 버티게 되죠. 자,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방에서 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기압은 위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도 작용하고요. 아래에서도 작용하는데 물이 떨어지려고 할 때 기압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쏟아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나타나는 까닭은 기압은 사방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철수가 주말에 어느 바닷가에 갔답니다. 일기의 일부분인데요. 자, 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죠. 자, 낮에는 날씨가 맑고 매우 뜨거웠답니다. 맑은 날씨네요. 이때 바닷가에서 산책도 하고 조개도 잡았다는데요. 질문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 낮 동안에는 서풍이 불었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난 후에는 바람이 잠잠해졌답니다. 자, 밤에 별똥별을 보러 가서 바닷가에 갔더니 이번에는 동풍이 불었답니다. 자, 밤에는 동풍이 불고 낮엔 서풍이 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질문이 있습니다. 철수가 다녀온 지역은 바닷가를 기준으로 해서 바다와 육지가 각각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육풍과 해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그려볼까요? 산이 있고요.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해변가요. 자, 낮입니다. 낮이면 여기 해가 이렇게 뜨겠죠. 해가 뜨면은 어디에 기온이 더 빨리 올라간다고 했나요? 낮인 경우에는요. 지표 부분의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고요. 주변엔 기압이 높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게 되고 이러한 커다란 대순환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해풍이 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낮 동안에는 바람이 서풍이 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어디가 서쪽이 되는 거예요? 바다 쪽이 서쪽, 육지 쪽은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밤이 되면 얘 없애야겠네요. 밤이 됐어요. 지워야겠어요. 밤이 돼서 해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해가 떨어지게 되면 어디가 더 빨리 냉각되느냐? 육지 쪽도 빨리 냉각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바닷물은 천천히 냉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변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쪽은 바다 쪽이 되겠고요. 바다 쪽에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고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채워서 이렇게 커다란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밤인 경우에는 밤인 경우에는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육풍이 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풍은 여기서는 동풍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다 됐네요. 여기서 바다와 육지의 방향. 자, 바다는 서쪽, 육지는 동쪽. 2번. 바닷가에서 낮에 서풍이 부은 까닭을 바다와 육지의 가열과 냉각 차이로 설명해보자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낮이에요. 낮에는 어디에 기온이 더 빨리 올라가게 되나요? 바다와 육지 중에 육지가 더 빨리 가열이 되는 거죠.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육지 쪽은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상승 기류가 발생했으니까 바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온대 저기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 일기도에서 지금 P 지점을 통과할 때 우리나라의 날씨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선이 나와 있죠. 앞에 있는 빨간색 전선은 뭐였습니까? 이것은 온난 전선이었고요. 뒤쪽에 있는 삐죽삐죽 파란색은 뭐예요? 이거 한냉 전선이었습니다. 자, 온대저기압 형성되는 거 저 얘기했었죠. 교육과정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얘기했었습니다. 위쪽에 찬 공기, 둥근 지구에서 얘기해요. 둥근 지구에서 위쪽에 찬 공기는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과정이 됩니다. 자, 찬 공기 내려가고 싶어요. 반면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이때 올라가는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돼요? 찬 공기를 밀어낼 힘은 없어요. 찬 공기 무겁거든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이 이쪽 앞쪽에 넓게 형성이 됩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구름이 이런 식으로 넓게 펴지게 됩니다. 구름의 형태는 뭐였었냐면요, 층운형 구름이었죠.
중운형 구름, 넓은 지역에 걸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비가 오게 됩니다. 보슬비 내린다고 얘기했었죠. 중운형. 자, 그리고 아까 위에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찬 공기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던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형태의 구름을 저군형 구름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일기도에서는 이쪽 뒤쪽에 좁은 지역에 걸쳐서 비가 오게 되는 거죠. 앞쪽은 넓게, 뒤쪽은 좁게 비가 오게 됩니다. 전선 뒤쪽에 있게 되죠. 전선 그림은 이런 식으로 삐죽삐죽삐죽, 온난 전선은 이렇게 삐죽삐죽, 동그랗게 동글동글 이런 식으로 단면을 그려볼 수가 있었어요. 자,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에 통과할 때 P지점의 날씨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온난전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온난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 걸쳐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적인 비가 내리게 됩니다. 비가 내린 다음에는 이 가운데 쪽으로 지나가게 되죠. 따뜻한 공기가 오게 되면서 잠시 맑았다가요, 뒤에 찬 공기가 접근하면서 어떻게 돼요? 전선 뒤, 한냉전선 뒤쪽에 좁은 지역에 걸쳐서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난전선 지나고 가운데 구름이 없는 지역, 그리고 한냉전선이 지난다. 순서대로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온대성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이 단원의 내용은 기권과 날씨의 단원 크게 4수로 나눠서 구분했었죠. 대기권, 구름의 생성, 그리고 기압과 바람, 기담과 일기도로 구분했습니다. 각각의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나요? 자, 이게 안되면은 바로 교과서를 덮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거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